1년도 못 돼가지고 대대케 파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합쳐가지고 6, 7년을 갖다가 그냥 내리 그냥 하방학년 속에서 이제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거랑 아주 유사한데 조건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세대 정경대학원 이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들만 보면 집값 바닥 찍었다라는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땡땡 네. 아파트 4억 원 이상 더 올라서 거래됐다. 네. 이제 집값 바닥 찍었다. 뭐 굉장히 지금 막 기사 방향 그렇게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정부에서 뭐 강력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야 이게 상승 반전도 가능할까라고 처음에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짧은 순간에 새해 벽두부터 어마어마한 대책을 다 던졌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놀랐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거는 대득해 바운스다.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1월 말에 특례보금자리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심사기간이 한 20에서 30일이에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 특례보금자리론 계산을 해보니까요. 40조 정도 되잖아요. 39조 6천억. 4억씩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가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럼 꽤 되죠. 이제 30한 7, 8%가 신규 주택 수요고 나머지 한 3% 정도가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비중이. 그걸로 계산해보면 60%는 대환대출을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0% 넉넉히 잡아주면 10만 가구에서 4만 가구의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된 거죠. 근데 그 4만 가구 중을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광역시하고 나눠보면 그럼 2만 가구씩 해당되지 않습니까? 2만 가구면 서울도 한 10,000개의 수요가 생긴 거고 수도권도 이제 10,000개? 서울 한 7, 8천 개 인구로 따지면 경기도 수도권이 한 12,000개 정도의 수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한 2, 3천 개 늘었거든요. 그러면 12,000개 채우려면 4달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 지났고 그럼 두세 달 지나면 더 살 사람이 또 없잖아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서울도 이제 비슷한 양상일 거고요.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매도자분들께서 호가를 조금씩 올린 거예요.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그걸 또 잘 하시잖아요. 올려주는 건 또 주인들 입장도 들어야 되니까 막상 현장을 가면 부동산들께서는 올리진 값으로 자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저항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거래가 좀 끊겼어요. 그러면 이게 한 1, 2주 더 봤을 때 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사게 된다면 이건 더 못 가잖아요. 역으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되면서 거래량이 느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제가 보니까 그 비율이 다시 7대 3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수요자들이 현명해져서 높은 가격에는 더 이상 안 산다라는 어떤 기조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특례보금자리 끝나면 정부가 만약에 또 40조를 투입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재정이 과연 버틸까요? 제가 드린 팩트에 보면 체력을 잃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게 벌써 나타나니까 한 2주 정도 더 보면 확실한데요. 지금 하여간 올라가던 상승세가 주춤하고 다시 이제 하락 쪽으로 가는 그림들이 좀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좀 앞으로 전망을 해보기 전에 네. 궁금한 건 지금 뭐 정부에서 온갖 대책을 다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못 막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면 네. 그 원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력한 하방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아시지만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높은 거는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옵니다. 원희룡 장학께서도 뭐 PIR 지수 18 가는데 한 10에서 12고 계산하면 40%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은 일부 지역을 빼고는 20에서 25%밖에 하락 안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락할 여지가 더 있어야 수요자들이 균형점을 찾고 서로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정부가 규제 하나로 좀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이게 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그 금액을 내려가려면 정부 규제 하나가 없더라면 내려갔겠죠. 그러면 내려간 상태에서 정부가 만약에 이 대책을 던지고 무주택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베니피트를 줬더라면 시장이 잘 살아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높은 가격은 수요자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올랐잖아요. 그럼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자가 2배가 됐다는 건 부담이 2배가 됐다는 얘기인데 물가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 여력이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이런 기간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지금 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뭐 피케티 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수들이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나타내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밖에. 정책의 힘이 모든 경제 지표를 이길 수는 없죠, 사실. 정책도 경제 지표를 보고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서 애쓰는 거는 긍정적인데 이 와중에 매물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이런 대책인데 왜 매물이 들지?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하니까 매물을 내놓겠죠. 네. 그 점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시장이 예전처럼 뭐 불장 뭐 이거는 당분간 쉽지 않은 시장인 걸 좀 보시고 긴 호흡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네. 좀 주식하고는 달리
움직임이 또 좀 시장의 향방과 다를 때가 많은데 혹시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한번 하향으로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나 떨어지고 이번에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아시잖아요. 지금은 서울이 214를 찍었어요. 54%요. 그러니까 2배죠. 근데 금리도 올라있단 말이에요. 서울은 제가 볼 때 고점 대비 40%는 무조건 내려오면 시장이 이제 완전하게 움직이는 정상적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용성이나 강남, 서초, 송파는 그 정도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강남, 서초는 아직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입주 물량이 터지고 나면 서울이 지금은 이제 규제 완화 대책을 약간 버티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면 이제 하락이 이제 다시 진입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폭이 송파구나 노원구처럼 좀 많이 하락했던 것도 이번에 약간 또 반등했잖아요. 네. 그걸 다시 역산을 해보면은 현재 지금 반등한 호가지만 거기서 20%는 무조건 더 빠질 것 같고 서초, 강남 이쪽들은 무조건 20에서 25%까지 또 내려갈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고 보고 송파하고 노원구는 올라갔으니까 제가 볼 때 한 10에서 15%? 이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제가 보니까 2017년, 18년 그때 가격이더라고요. 그럼 물가 상승률하고 딱 맞춰보면 그 정도 가격은 더 내려가기 힘든 가격이라고 좀 보여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많이 떨어진 것들은 10에서 한 10%, 15% 이상도 그리고 덜 떨어진 것들은 최대 20에서 그러니까 현재 20% 빠졌다면 한 20%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하락장에서도. 네네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진짜로 데드캣 바운스가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이제 23년에 상반기 하도 정부의 네. 규제 완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좀 특이하게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난 건지 이게 또 좀 궁금해요. 특이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어떤 환경의 어떤 히스토리는 2008년 금융위기 같아요. IMF는 좀 특수 상황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똑같았습니다. 터지고서 30% 정도 빠졌거든요. 강남이 서초 강남하고 서울이 많이 빠졌죠. 지방보다 그때 빠지고 나서 8개월인가 10개월 있다가 이제 MB 정부에서 규제 완화 대책을 던지고 또 전세 대출 또 확대하고 이러면서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터졌죠. 글로벌이 터지고 나니까 미국 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때 조건은 2%였어요. 금리가 MB 정부 때. 그때 이제 다시 바로 차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거 한 1년도 못 돼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데드캣 바운스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합쳐가지고 6, 7년을 갖다가 그냥 내리 그냥 하방 악력 속에서 이제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올리기 시작한 게 이번에 이제 픽을 찍었는데 그거랑 아주 유사한데 조건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데드캣 바운스가 더 확실히 나타날 것 같다는 게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낮출 어떤 상황이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게 1년 반 정도 간다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90% 이상 일어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특히 소득이라도 늘면 좋은데 소득이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데드캣 바운스는 주식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부동산에서 10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10년 전의 모양하고 지금하고 거의 흡사해서 일단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고금리라는 요인까지 계산해 보면 데드캣 바운스 90% 이상 똑같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집 아직 못 네. 샀거나 좀 살려고 기회 보는 분들은 네. 그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 하락장에 탁 잡아서 진짜 바닥에 샀으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어떤 건 주택 시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로 봐야 되고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이건 이제 괜찮아 이제는 정말 하락할 만큼 하락했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혹시 신호나 아니면 시기 같은 걸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하고 미분양 감소하고 전세가 세 개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전세 가격이 횡보하거나 상승 국면, 그리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국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국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면 그때는 바닥을 찍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못 갑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입주 물량이 워낙 쏟아 나오면 저가 경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서 원하시는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말씀드린 세 가지를 보시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내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바닥선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들은 데이터 보시면 앱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이때 바로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때가 이제 달리는 말에 탈 수 있는 그런 처음에 타는 이런 초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게 벌어지면 다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타셔도 이게 부동산은 장기성이 있다 보니까 한두 달 만에 20%못 오르잖아요. 네. 그때 이미 소식이 들려오면 지금처럼 일시적 반등하고 치부하시면 안 되고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이 맞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러면 진짜 오르겠죠. 많으면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접근하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소형 평형, 대형 평형도 과거하고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대형 평형을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대형 평형은 좀 더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었거든요. 이 저는 평형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시장에서도 지금 대형평이 한때 히트를 막 쳤다가 지금 대형평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이라고 뭐 다른 뭐가 있나요? 다른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일부를 갖다 우리가 일반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남에 돈을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 뭐 좋은 기업가들이 돈을 버는 분들이 거기에 가는 것은 예외로 취해야 된다고 보고 일반적인 다른 것을 보면 90%의 이제 시장을 말씀드리면 10% 빼고 5% 빼고 그럼 대형 평형수의 어떤 이번에 이제 가스비 많이 올랐잖아요. 난방비하고 네. 장난 아닙니다. 대형 평수.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두 분, 세 분 사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요. 네. 예전에 이제 폼이 나니까 좋았는데 약간 비효율성을 좀 느끼나 봐요. 차라리 그냥 전원주택을 가서 알맞게 한 50평, 40평 정도 해서 뭐 이런 마인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좀 적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부 지역의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대형 평형이 대가족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본은 그렇죠? 가면 방이 다 5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뭐 드레스 방, 무슨 방, 서재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오래 살다 보면 허전하거든요. 네. 물론 뭐 편하게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보니까 대형 평형이 지금 뭐 좋아졌다 적다 그러는데 물론 그 사이에 좀 덜 진 건 있죠. 덜 졌는데 덜 진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 기사에서 대형평하다 이거는 실제 현장을 가보면 대형평을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한 40평대 35에서 40평대 수요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건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강남 대 비강남은 또 네. 이번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강남 가격 어떻게 되냐 뭐 관심 있으시니까 또. 정부의 어떤 그 장기 로드맵에서는 이제 강남보다는 마포하고 광화문에서 그쪽 라인을 키우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조금 소강 상태인데 막상 살아보시면 강남이라는 메리트 외에 어떤 거주의 쾌적성은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해외도 그렇잖아요. 맨하탄에서 살다가 열심히 돈 벌 시절에는 막 맨하탄에서 살지만 나이가 들고 이러면 외곽에다 더 좋은 집에 수영장 있는 집을 잡고 그게 더 싸고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 수익이 그 정도 창출될 때 강남에 맨하탄에 살았던 건데 그 외국은 그 수요가 다 자연히 이동하고 새 수요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냥 강남 가보시면 연세 든 분들 많거든요. 네. 강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환상이 살살 깨진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신도시 가보시면 살기는 강남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 우리가 세뇌된 강남 그거가 물론 희소성은 분명히 있죠. 누구나 찾으니까 직장이 또 거기에 있으니까 딱 그 두 개예요. 직주 근접이 뛰어난 곳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 정부에서 밀어주는 곳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득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 좋게 얘기하면 잘 나가시고 좋은 분들이 사는 곳인데 그쪽에 치우치는 정도가 다른 곳들의 좋은 곳들이 조명이 되고 실제로 강남에 사시다가 신도시를 고르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빠져나가면 이제 당연히 젊은 세대가 다시 차고 들어오겠죠. 이게 순환되는 건데 그 속에서 그동안은 우리가 그걸 부동산의 어떤 투자재 역할로 많이 활용을 했었고 해외처럼 소득 상승에 따른 뭐 주택가격 상승은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좀 과도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강남의 역할은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고 이제 대체 지역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신도시 만약에 분당도 살기 좋잖아요. 네. 거기 만약에 특별촉진법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재건축을 해도 거기가 저는 사실 거주의 쾌적성은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남에 저는 10년 살았기 때문에 살아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심하면 그 높게 짓다 보니까요. 5층, 6층 해가 안 들어요. 강남인데 해가 안 드는 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완벽하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논리에 있어가지고 직주근접을 뛰어나고 어떤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게 이제 부여되다 보니까 좀 과대 평가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마포라든지 강북구 이쪽들이 이제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뭐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일부 지역에다가 좀 비즈니스 그런 센터나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거지를 확장시켜 주면 거기 뭐 산이 다 뒤에 있잖아요. 더 쾌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좀 부족해서 지금 비강남 지역이 약간
소외되거나 개발이 덜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비강남이 더 앞으로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력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을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타이밍 문제인데 네. 자, 이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타이밍 못 잡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파시다가요. 아니면 뭐 집값은 언젠간 계속 오르는데 뭐 그냥 쭉 갖고 있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선 지금 현재 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일단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은 세제 혜택을 정부에서 지금 던졌기 때문에 버티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의 여부, 자기 레버리지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레버리지가 적은 분들은 3년 이상 버티셨다라면 가져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가다하신데 주택수가 좀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월세로 놓으신 분들은 뭐 서핑 타는 임대사업자거든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크게 문제 없습니다. 도리어 어려워지면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어떤 투자 기회가 되는 분들이고 그 밑에 갭 투자나 이런 걸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대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소득에서 30-40% 넘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다 털어야 됩니다. 제주에서 그 안 털고 50-60% 넘었을 때 특히 역전세가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갭 투자해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때가 있었잖아요. 2021년도 막 전세가 높을 네. 때. 그러면 10억 가지고 50억이라는 자산이 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억 자산에 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50억 자산에 취해서 이게 딱 1억만 뛰면 자기는 100% 수익률이잖아요. 네. 근데 뭐 2억 뛰면 200%고요. 10억이 30억이 되니까 그거를 기다리잖아요. 그 와중에 역전세는 안 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억씩 빼줘야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 받았잖아요. 10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까지 그게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감당이 안 되죠. 네. 파산입니다. 바로. 파산이죠. 은행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3개월 뒤에 통보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많은 분을 봤는데 그냥 멘붕 와가지고 그냥 자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는 매도 타임을 놓치셨으면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리잖아요.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몇 채를 팔았는데 딱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럼 그냥 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산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이제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대출 금액이 좀 오버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살아난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대출 금액을 조절하신 분들, 욕심을 피우고 과감하게 4-5개 처리하신 분들은 그리고 파실 때 이걸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샀던 가격 기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대출을 껴가지고 샀는데 수익률이 아직도 50%예요. 근데 100%를 남기고 150%, 200%까지 갔으니까요, 지금. 갭 투자하시면 특히 2020년도, 21년도 사신 분들은 100%에서 200%까지 갔다가 지금 한 60%, 70%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수익률 70%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합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갖고 하시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라. 어떤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다시 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에서. 무주택자는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공분양 쪽, 공공임대든 주택을 마련하려면 뭐 분양을 하셔야겠죠. 또 나눔형 선택은 뭐 좋은 게 많잖아요. 무조건 거기에 올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공공분양 가격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의 80%, 90%, 70%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오면 분양가 싸지거든요. 그러면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분양은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고 민간분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입지에 있는 곳들은 기존 시세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면 5% 정도 비싸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축이라는 어떤 부가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충분히 빠졌는데 새로 분양하는 게 건설회사가 충분히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5% 정도만 비싸게 판다. 그러면 이거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단 전세조건은 본인이 소득의 30에서 40을 넘으시면 안 되고 월 상환 부담금이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덜 떨어졌다. 그때는 지금 5%가 비싸면 이건 많이 비싼 거죠. 왜? 앞으로 여기가 20%더 떨어지면 이건 25% 비싼 거잖아요. 그럼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땐 입주 물량이 뭐 많고 막 가격을 안 내려오는 지역이다 이러면 충분히 더 올해 내년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연세대 정경대학원 이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종의 경제음악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